안녕하세요. 포근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루의 끝, 지친 마음을 살며시 감싸줄 따뜻한 이야기 준비했어요.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편안히 해보세요. 잘 자는 그 순간까지 제가 함께 할게요. 돈보다 소중한 아내? 서울에 사는 한 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를 여의고 가난 속에서 어렵게 자랐어요. 그러나 20살이 되던 해 영남 지방의 한 처녀와 혼인을 하게 되었지요. 아내는 매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재능이 많아서 혼인한 지 몇 년쯤 지나자 집안 살림을 뜨리꾸려 가정이 점차 넉넉해졌다 되니 아내는 오랫동안 뵙지 못한 친정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해지지요. 마침 세모가 다가오던 때 선비는 가마를 빌려 아내를 태우고 자신은 걸어서 뒤를 따르며 먼 길을 떠났더 했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지 새가 넘어 엿새째 날 저녁이 되자 길손들의 쉼터가 되는 주점에 머물러 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선비는 고단한 몸을 눕히고 잠에 들었는데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소란에 잠겼지요. 놀라서 일어나서 등잔에 불을 밝히니 건장한 체구의 한 남자가 여러 부하들을 거느리고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침착하게 그 남자를 살펴보았어요. 그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늠름하고 당당한 풍채를 지녔으며 남색 립을 입어서 마치 장군 같은 위엄이 느껴졌지요. 그 건장한 남자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공손히 선비에게 절을 하며 인사를 건네자 선비는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저를 되돌리며 말했지요. 광계, 일찍이 제가 알지 못한 분인데 이 깊은 밤중에 무슨 연유로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예, 저는 산속에 응어하며 수많은 무리를 거느린 자입니다. 부인은 관찰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나이 30이 되도록 아직 아내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시골 여인들 중에는 제 배필로 적합한 사람이 없어 여러 곳을 살피던 중 선서 부인을 모시고 시골로 향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부인이 매우 아름답고 현숙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렇게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한 부탁이라는 건 알지만 선비께서는 서울에서 다시 장가를 드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부인을 데려가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대신 제가 5,000냥을 드리겠으니 부인을 제게 양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선비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으려 하다니요. 다만 돈을 받고 아내를 내놓으라니 이는 국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어찌 이런 짓을 하려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도적 두목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선비께서는 참으로 세상 물정을 모르십니다. 내가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결심하고 온 이상 그저 말 몇 마디로 물러날 것 같습니까? 선비께서는 새롭게 훌륭한 규수와 장가를 들어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제 뜻을 거부하신다면 제 수많은 무리들이 억지로라도 부인을 데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도 잃고 생명조차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오? 두목의 협박에 선비는 말문이 막혀 눈물만 흘렸지요. 이때 옆방에 있던 부인이 사람을 시켜 선비를 불렀습니다. 선비는 울먹이며 아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도적 두목은 부부의 대화를 엿들으며 가만히 벽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보,
서방님이 일은 큰 병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말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저들은 우리가 힘으로 당할 수 없는 도적대장정.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당신 집에 들어와 춥고 배고픔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아직 자식도 없는 마당에 차라리 저 사람에게 가서 부귀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이 주는 1,000양으로 다시 장가를 들고 많은 전답을 사서 부유하게 사시면 될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공연히 저를 지키려다가 희생하지 마십시오. 부인은 옆방에 들리라고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고 선비는 그녀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면서 눈물을 떨어뜨렸지요. 뭐라고? 당신이 저 도적에게 가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나는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당신과 생이별을 할 수는 없어. 선비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흐느끼며 말했지만 아내는 손을 뿌리치고 냉정하게 말했지요. 사내대장부가 왜 이렇게 약하십니까?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속히 허락하시고 보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아내의 단호한 말에 선비는 비분을 참을 수 없었으나 현실을 어찌할 도리가 없어 마침내 아내를 보내겠다고 허락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도적 두목은 크게 기뻐하며 선비를 위로했지만 참으로 영민한 분이십니다. 큰 재앙을 막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신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비께서도 옳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선비는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듯 풀썩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비하거라. 내가 몸단장을 마치고 장군을 따라 나설 것이니 서두르도록 하여라. 아내는 방에서 단정히 몸을 치장하는 듯 했고 하인들은 분주히 감아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이를 본 도적 두목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1,000양을 선비 앞에 내놓고 부하들에게 떠날 준비를 명령했지만 선비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얼마 후 얼굴을 가린 아내가 조용히 나와서 감에 올랐습니다. 도적 두목은 크게 기뻐하면서 선비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무리를 호령하며 가마를 이끌고 쏜살같이 떠나갔지요.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있던 선비는 고개를 떨군 채 방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지요. 당신이 맞아. 선비는 아내의 손을 꼭 붙들며 울먹였어요.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진정하시고 제 말을 들어보셔요. 또한 두목이 밤중에 무리를 거느리고 나타났는데 어찌 힘으로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5,000양을 준다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선심을 쓰겠다는 뜻이었지요. 만약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강제로 끌려가고 서방님의 몸 또한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저들과 서방님이 듣게 일부러 따라가겠다고 말해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킨 것이죠. 그리고는 몸종 중 하나를 타일러서 대신 치장을 시키고 감에 태웠지요. 다행히 몸종이 저와 나이가 비슷하고 모습도 단정하니 두목은 그녀를 나로 알고 기뻐할 것입니다. 저 여정도 평생 힘든 종살이를 하며 살았으니 이제 부귀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서방님은 저를 잃지 않았으며 천에 집안 살림도 넉넉해졌다. 지혜는 내가 감히 따라갈 수 없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서방님, 작은 꾀 하나 써본 것뿐이니 너무 칭찬하지 마셔요. 이만한 계책도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후
선비는 도적에게 받은 돈으로 시골에 전답을 사들여 큰 부자가 되었고 부부는 서로 아끼면서 백년해로 했다고 합니다. 신랑의 첫날 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총각은 어려서부터 글 공부에만 몰두하며 자라난 탓에 세상 일에는 서툴렀지만 갓 들어 아름답고 마음씨 고운 신부를 맞이했으나 신방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장인은 이를 눈치채고 걱정이 되어 아들과 다른 사위들과 함께 술을 나누며 신랑의 무지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논에 나섰지요. 장인은 제가 신랑을 잘 지도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하자. 장인은 반색하며 그 사위에게 부탁했고 그 사위는 신방으로 들어가기 전 신랑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가 책의 지혜를 빌려 도와주겠네. 창밖에서 하나씩 알려줄 테니 그대로 하면 어려울 것 없을 걸세. 신랑은 고개를 끄덕이며 큰 사위의 말을 따르기로 했지요. 신랑이 신방에 들어가자 큰 사위는 창밖에서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씩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조심스럽게 옷고름을 풀어보게. 신랑은 차분히 큰 사위의 말을 따라 신부의 겉옷을 벗겼지요. 이어서 큰 사위가 또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신부를 안아서 이불 속으로 함께 들어가게. 신랑은 그 말대로 하나씩 해나가던 중 갑자기 창밖으로 물었습니다. 형님, 조금 천천히 알려주십시오. 도무지 어디를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사위는 웃음을 참으며 차분히 말했어요. 그것은 배꼽 아래쪽을 조심스레 더듬어 내려가면 알게 될 걸세.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예, 형님? 알겠습니다. 신랑은 가르침을 따라 조심스럽게 진행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형님, 이제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은 천천히, 그러나 절도 있게 움직여 보게나. 신랑은 큰 사위의 조언대로 행동했고 잠시 후 방 안에서 신랑의 기쁜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이제 드늘 업 사위는 이 말을 듣고는 웃으며 자리를 떴답니다. 이튿날 아침, 첫날 밤을 보낸 신부가 큰 형부에게 살짝 물었지요. 형부, 어젯밤 알려주신 내용은 어느 책에 나오는 건가요? 큰 형부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저자 남녀의 조화를 다룬 책들은 많이 있으나 제 부부는 그것을 깨우쳤소. 형부는 이렇게 말하며 유쾌하게 웃었고 신랑 신부는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답니다. 처녀의 병을 고친 총각의 비방. 옛날 한 시골 마을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옹기장수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고 그는 지의 옹기를 가득 얹고 마을과 장을 오가며 일했지요. 총각은 매일 임지의 집을 빼놓지 않고 들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임지의 딸옷 그 일을 보기 위함이었어요. 이야기 한번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지만 총각은 오래전부터 옷 그 일을 마음속 깊이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옷 그이는 그 마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처녀였어요. 그녀는 고운 얼굴에 맑고 또렷한 눈을 가졌으며 어디서나 단정한 자태를 유지했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하늘이 내린 미인이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매파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거렸고 오크이에게 청혼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만큼 콧대가 높아 웬만한 남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그러니 가난한 옹기장수 총각이 그녀에게 가는 것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금미가 학질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질병은 발작적으로 몸이 오들오들 떨리는 오한과 발열 증상을 동반하는 병으로 마치 학이 날개를 접으며 떨듯한 모습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이를 전염병으로 간주해서 마을 사람들도 쉽게 두려움에 휩싸이곤 했었지요. 옥그이도 이 병에 걸려서 주기적으로 몸을 떨면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평소 환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방에 누운 채 기운을 잃고 있는 모습에 옥그이의 어미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학질 때문에 저렇게 고생이라니. 불쌍한 것, 이제는 시집도 못 가고 죽게 생겼구나. 때마침 옹기장수 총각이 이 소문을 듣고는 깊은 고심 끝에 마님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마님, 제가 학질을 고칠 비법을 알고 있는데 아씨의 병이 낫도록 제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말이요. 자네가 학질을 고칠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게요. 예, 마님, 제가 맡아서 고쳐 보이겠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라 그것이 무엇이요? 아씨께서 학질 때문에 추워 떨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쯤인지요? 보통 해질 무렵부터 몸을 심하게 떨기 시작하더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오후 별차에 근처를 정리하시고 아무도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아씨를 방에 편히 쉬게 하신 뒤 제가 일을 마친 후 제 비방으로 아씨를 치료해 보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맡기겠소. 내 딸의 병만 낫게 해준다면 후하게 살해하리다. 마님은 총각의 단호한 태도에 마음이 놓이는 듯 했어요. 딸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시도해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튿날, 총각이 일러준 대로 별채에 옹그이가 들어가 있고 근처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총각이 일을 마치고 임제집 별로 들어가 금이를 마주했어요. 금이는 총각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오자 놀란 얼굴로 바라보면서 긴장한 채 앉아 있었지요. 남자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낫게 해주겠소. 조금 놀랄 수도 있지만 나를 믿고 따라와 주시오. 해질 무렵이 되자 금이의 몸에서 열이 나고 오한이 와서 몸을 떨고 있는데 총각이 금이에게 다가가 꼭 끌어안지요. 그러더니 겹으로 입고 있던 옥그이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지요. 옥그이는 남자와 몸을 맞대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 기절할 듯이 놀랐으나 온몸에 땀을 많이 흘리면서 몸이 나른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질은 워낙 지독한 병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떨어뜨릴 수가 없어. 옛날에는 학질에 걸리면 약물을 쓰기도 하고 주술 치료나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 개똥을 말려서 가루를 내어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덜어는 환자를 놀라게 해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쓰였거든요. 옹기장수 총각 역시 처녀를 놀라게 해서 치료하고 자신의 욕망도 함께 채운 것이었지요. 그런데 옥그이가 큰 충격을 받아 전신에 땀을 흘리자 몸이 가뿐해지며 학질이 치료되었고, 뭡니까? 총각은 힘없이 늘어져 있는 옥그이의 몸을 안고는 가만히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제 질은 떨어졌으니 우리 다시 한번 아늑하게 잠자리에 참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어떻겠소? 두 남녀가 조금 전과는 달리 매우 천천히 정을 나누니
오랜 동안 음이 고조되어 혼미 속을 헤매다가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린 금미가 스스로 총각의 허리를 안으면서 가슴에 얼굴을 파묻는 것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리하여 총각은 처녀의 마음을 얻고 질까지 치료한 후 그녀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가 되어 서로를 아끼며 살았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번에는 장인이 걸렸지 뭡니까? 이에 장인이 사위를 찾아와 말했지요. 이보게, 사위, 몇 해 전 금미의 학질을 고쳐준 것처럼 내 질도 좀 고쳐주게나. 도무지 떨릴 때는 견딜 수가 없구만. 그러자 사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의 질은 장모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사위의 대답에 장인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멍해졌고 옷금이는 한쪽에서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붉히면서 웃음을 참았다는 이야기랍니다. 감옥에 갇힌 여인과 산도적 같은 남자. 신씨는 언젠가부터 밥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통증이 있었다오. 체증인 줄 알고 손을 따고 익모초를 다려 먹어봤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살이 빠져서 눈에 띄게 수척해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 싶어 의원에 가기로 결심했다. 신씨가 의원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의원 앞에 있는 큰 고목나무 아래 점쟁이가 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소. 그런데 점쟁이가 신씨를 보고 한다는 말이 에오, 얼마 못 가서 황청일로 가겠구나. 곧 가겠어. 아휴, 재수없게 별소리를 다 듣겠네. 신씨가 그 말을 듣자 기분이 나빠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의원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의원 노인이 한참 진맥을 짚어보더니 글쎄 큰 병이 걸렸다. 뭐요? 이런 위통이 아주 심하구먼. 이미 병이 많이 진화됐구먼. 얼마 못 살겠어. 길어야 반년이나 살까? 예, 아니 무슨 병이기에 그럼 방도가 없습니까? 내가 50년 동안 환자를 보아왔으니 딱 알지. 약도 소용없어? 죽기 전에 그동안 못 해봤던 것이나 실컷 다시게 몸을 진찰한 의원도 운명을 점친 점쟁이도 신씨에게 곧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하니 신씨는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오. 힘없이 집으로 돌아와 우두커니 앉아 있으니 지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25년 전 신씨는 17의 나이에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사내와 혼례를 올렸다. 이듬해에 아들을 낳았고 젖도 떼기 전에 둘째를 이어 셋째까지 품게 되었지. 그러던 어느 여름날 건강하던 남편이 반일을 마치고 피곤하다며 잠이 들더니 다음날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라. 하루사침에 황망히 남편을 잃은 신씨는 살 길이 막막했지만 온갖 고생을 하며 자식들을 정성껏 키웠지. 그러나 인물이 훤한 젊은 과부라는 이유로 힐끔거리는 사내들이 많아지자 이웃의 안악들은 질투심에 그녀를 시기하면서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저 방 살랑거리는 것 좀 봐. 은근히 동네 남정네들 웃음을 흘리고 다니잖아. 반일을 마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신씨를 이웃에 사는 순인의 아범이 도와주자. 순인은 남편이 신씨에게 마음이 있다고 오해를 한 거요.
그 오해로 순이 엄에는 신 씨에 대한 나쁜 소문을 이웃들에게 퍼뜨렸고 다들 입방개 한마디씩 보태는 바람에 신 씨는 어느새 마을에서 나쁜 평판을 듣게 되었지. 어젯밤에 우리 칠뜨기 아버지 여기 왔다 갔지. 아니, 보자 하니까. 아니, 백내 서방을 왜 우리 집에서 자주 봐. 이로 인해 신 씨는 마음을 나눌 이웃 하나 없이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했다고. 그렇게 정신없이 20년을 살다 보니 어느새 아들들이 모두 장가를 가고 손주까지 안겨주어서 다짐살의 할머니가 된 거라. 아들들은 효심이 깊었지만 판에서 일하며 처자식과 함께 전국을 떠돌아야 했고 열악한 환경 탓에 신 씨는 그들을 따라갈 수 없었소. 결국 신 씨는 혼자 집에 남아있게 되었고 말벗 하나 없이 외로움만 깊어갔지. 그나마 강원도로 시집간 여동생이 한양을 오가는 사람 편에 보내오는 편지가 신 씨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 언니, 잘 있지? 정말 보고 싶다. 언니가 나에게 꼭 한번 와주었으면 좋겠는데 애들은 먹고 살기 바쁠 테고 언니는 혼자 집에 있을 텐데 이번 겨울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지내는 게 어떻겠어? 언니 본지도 오래됐고 나도 외로우니 같이 있읍시다. 대관령을 넘어야 하는 곳이라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눈 감기 전에 동생을 한번 보고 와야겠다고 결심하고 길을 떠났다. 며칠을 걸으며 주막에서 쉬기를 반복하던 신 씨는 다행히 평창까지 가는 일행을 만나 함께 산을 넘었지. 하지만 일행과 헤어진 뒤 혼자 길을 가다가 결국 길을 잃고 말았지. 뭐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금세 종아리까지 쌓이고 잠시 후에는 무릎까지 쌓여 길이 보이지 않게 되었소. 당황한 신 씨는 급한 마음에 산비탈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발목을 접질리고 무릎까지 다친 거요. 아휴, 뛰어가도 모자랄 판에 하필 이럴 때 다리를 다쳤으니 큰일이네.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오는 거라. 곰처럼 덩치가 크고 산적처럼 생긴 사내가 나타나는 바람에 신 씨는 깜짝 놀라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오. 얼마나 지났을까? 신 씨가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방. 여기가 어디야? 아이고, 산적놈의 소인가 봐. 놀란 신 씨는 도망가려고 문 밖으로 나갔는데 하필 그 사내와 딱 마주쳤지 뭐요. 왜서 나와 있어? 나를 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요? 도적놈이 도적질이나 할 일이지? 아? 왜 사람까지 해치려 드는 게요? 뭘 사람의 인사를 그렇게 해요? 나 나쁜 사람 아니래요. 집으로 오는 길에 아주마의 눈밭에서 꼼짝 못하고 있게 됐길래 뛰어갔더니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쓰러지지 않았지. 그대로 두면 얼어 죽거나 호랭이 밥이 될 테니 안고 집으로 데려온 거래요. 산적인 줄 알았던 사내는 뜻밖에도 온기를 굽는 장인이었다. 신 씨는 자신이 오해한 것이 미안하고 도움을 받은 것이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지. 한양서 왔단 말이래요. 예, 한양서 왔습니다. 여동생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북적골에 산다는데 혹시 거기가 어딘지 아시오? 저짝으로 시오리만 가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눈이 많이 왔으니 어쩌? 눈이 녹아야 떠낼 수 있을 길에요. 신 씨는 잠자 눈이 그치기를 기다렸으나
눈은 멈출 김이 없이 계속 내려서 머리 높이까지 쌓였어. 나는 밤새 온기를 구워야 해서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아주마이는 푹 쉬시오. 사내는 집 앞에 가마터로 갔고 신씨는 혼자 방 안에 남았지. 남녀가 유별한데 망하게 처음 본 사내 집에서 잠을 잘 순 없지. 꼿꼿이 앉아 밤을 새우려 했지만 따뜻한 방바닥 탓에 코를 골며 잠이 들고 말았고 눈을 떠보니 아침이 되어 있었지. 아침상 받으시오야. 신씨가 일어나길 기다렸다는 듯 사내가 밥상을 안으로 들여왔다. 세상에 쌍골레. 아, 그것도 겨울에 어디서 재료가 나서 이런 진수성찬을 차리셨어요. 때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닭 한 마리 잡았지. So, 하얀 이밥에 감재 담은 나물 섞은 밥이랑 해서 얹지 않게 먹어요. 긴 겨울 나려면 아껴 드셔야 할 텐데 내가 식량을 내서 어쩝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있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히 챙겨놨냐 그요. 쌀, 옥식기, 감재, 배차, 새치, 김치, 나물 막 다 저장해 놨고요. 뗄감은 봄까지 쓰고도 더 넉넉할 정도로 준비해 놨어요. 사내는 신씨가 불편할까 봐 밥만 먹고 얼른 일어나며 덧붙였지. 가마솥에 뭉근하게 물을 데워 놨으니 필요하면 쓰세요. 나는 가마터 가면 한참 있다 올 거래요. 신씨가 식사를 마치고 상을 치우기 위해 부뚜막으로 가니 가마솥에는 데워진 물이 가득했고 목욕통까지 꺼내져 있었다오. 오호라. 물을 데워놨으니 필요하면 쓰라던 말이 목욕하란 말이었구나. 신씨는 오랜만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목욕을 했수. 온몸의 피로가 풀리는 듯 했고 다리도 찜질한다 있지. 뜻하지 않게 호사를 다 누리는구먼. 생김새는 영락없는 산적 두목인데 은근히 세심하고 따뜻한 면이 있단 말이지. 사내에게 신세진 것이 미안했던 신씨는 그날 저녁 있는 재료들로 찬을 만들고 가마솥에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 사내의 말대로 부뚜막과 곶간에는 겨우에 먹고도 남을 만큼 저장해 놓은 것이 많았고 없는 게 없는 넉넉한 살림이 있어. 사내는 신씨가 차려준 밥상을 받고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이 뭐 이래요? 이젠 다리도 덜 아프고 하니 여기 있는 동안 제가 상을 차리지. 막하다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밥을 얼마 만에 먹는지 모르겠소. 맛있다니 다행이요. 그나저나 안주인은 안 계시오. 가난한 사내를 따라 외딴 곳에서 호로마이 모시고 함께 살겠다는 처자가 없어서 종각 신세를 못 면했고, 그러면 어머니는 어디 계시오? 오마이가 돌아가신 지 수년이 흐르고 그 후로 쭉 혼자 살았어요. 아재도 참으로 외로웠겠구려. 살림도 제법 넉넉해 배던데 늦게라도 장가를 들지 그러셨어요. 아줌마이들이 중신을 서겠다. 마음엔 안 내겠어요. 신씨는 지근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사내가 옹기를 굽는 동안 간단히 먹을 것을 준비해주고 낡은 옷을 꿰매주며 여인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을 말끔히 정리해 주었지. 눈이 녹을 때까지 신씨와 사내는 광목천을 들이운 방에서 공간을 나누어 10여일을 함께 지냈던 거요. 며칠 뒤 날이 따뜻해지면서 눈이 녹고 땅이 드러났다고. 하지만 어느새 정이 든 탓인지 막상 떠날 때가 되니 서로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지는 거라.
사내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지 마당을 쓸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지. 올해 겨울은 왜서 따뜻하고 난리라. 눈이 너무 금방 녹았지 않나. 신씨를 동생네 집으로 데려다 주는 동안 사내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오. 여기가 아주마이 얘기했던 그 동네예요. 동생네 집에 도착하자 동생이 반갑게 뛰쳐나오고 자매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다고. 언니, 아이고, 아우야. 사내가 조용히 자리를 뜨려 하는데 신씨의 동생이 그를 붙드는 게 아니요. 아니, 쌀이 꼬라지 아니에요. 마침 잘 됐네요. 제가 중신 서겠다고 했던 우리 언니, 내가 얼마 전부터 언니한테 우리 집에 꼭 오라고 한 이유가 이 아지 때문이었다오. 언니가 손주를 보고 할머니가 되긴 했지만 이제 막 40을 넘긴 젊은 나이고 자식들도 다들 자기 가정 꾸리고 잘 살고 있으니 이제 언니도 좋은 남자 만나서 제가 하면 외롭지도 않고 좋우. 응? 그래서 내가 다리를 놓으려던 거였는데 아니, 어떻게 둘이 함께 왔어? 신씨가 동생에게 그간의 일을 이야기하니 둘이 하늘에서 맺어준 천생배필이면서 동생이 호들갑을 떨었다이. 아재의 온기는 이 근방에서 제일 알아준다고. 능력 있지? 살더라. 얼마나 섬세하고 착한지 몰라. 사내는 신씨가 혼자 한 몸이라는 것을 알고 반색을 했지. 신씨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곧 고개를 가로저으며 동생에게 말했지. 아, 여보. 남사스럽게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라. 애들한테 창피하다. 어머머머. 언니한테 좋은 분 소개시켜드리면 어떻겠느냐고 한 게 언니 애들이라고 애들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동안 이모님께서 어머니와 저희들을 늘 아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가족은 어려운 순간마다 큰 힘을 얻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모도 아시다시피 어머니께서는 마음이 여리고 정기 많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놓고 지내는 분이 없다 보니 외롭고 쓸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께 새로운 인연을 맺어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되, 물론 저희만의 마음으로는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일이기에 어머니를 가장 잘 아시고 진심으로 아끼시는 이모께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이모께서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저희도 든든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미의 마음을 헤아려 준 자식들, 덕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신씨를 사가 조용히 다가가 사내는 부드럽게 속삭이면서 신씨의 눈물을 닦아 주었소. 하지만 신씨는 죽을 나를 받아놓은 몸이었으나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었지. 의원이 저보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기에 마지막으로 동생 얼굴만 보고 가려던 것이었는데 죽기 전에 이런 사랑을 다 누리고 사내에게 깊은 마음을 줬네요. 하지만 마지막은 자식들 곁으로 가서 집에서 눈 감고 싶습니다. 사내가 울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보살펴 주겠다고 했지만 신씨는 고집을 꺾지 않고 동생의 배웅을 받으며 한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해보니 그동안 갑갑증 없었고 소화도 잘 됐던 거라 그 지체 없이 곧장 의원으로 갔다 오니 의원 노인은 보이지 않고 일하던 사내가 하는 말이 의원 할아버지가 노망이 나셨죠. 그래서 이제는 진료를 보지 못하십니다. 예, 언제부터 노망이 오셨는데요. 꽤 여러 달 전부터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진료 보러 오는 사람들마다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신 통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신 씨가 당황해하면서 의원을 나오는데 예전에 그 점쟁이와 마주쳤다고? 이보시오. 나 점사 좀 봐주시오. 뭐야? 어디 보자. 아주머니는 천수를 누리시겠소. 복도 많으시네. 정말 내가 천수를 누린다는 말이요. 그렇소. 아니, 그러면 그때는 왜 곶죽을 팔자라고 하셨듯? 언제? 지난번에 얼마 못 산다고 그랬지. 수심에 얼굴이 굳어진 점쟁이가 어렵게 말을 떼는데 한다는 말이 아이고 이제 또 그만해야겠어. 신발이 떨어져서 도통 점사가 맞지를 않으니 사실 의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들 아파서 오는 사람들이니 대충 보고 눈치로 말했다 것이었소. 점쟁이가 점을 못 보는데 앞으로 뭐 해서 먹고 살지가 고민이라며 도리어 신씨에게 신세 한탄을 하는 게 아니오. 신씨가 하도 기가 차서 크게 한바탕 웃었다고. 에이, 참나. 신씨는 자식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됐소. 때는 강원도의 산골 집으로 갔다. 사내가 집으로 돌아와서 신씨를 보더니 어리둥절해 했지. 이게 꿈이나 생시나? 빨리 오셨네요. 밥 다 됐으니 손 씻고 오세요. 사내가 신씨를 안고 좋아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임자가 걱정돼서 마차 다 버리고 한양으로 가려고 그랬소. 몸은 괜찮소네. 글쎄 의원이고 점쟁이고 다 엉터리였지 뭐예요. 저 오랫동안 당신하고 여기서 살렵니다. 사내는 안도한 듯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번쩍 안아 올렸지. 그날 밤 서로를 위하는 그들의 사랑은 산골의 밤을 환하게 밝혔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포근한 꿈나라로 떠날 시간이에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